지금부터 신림 6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준비위원회 사업방식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림 6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권입니다. 신림 6구역은 예전에 가칭 5-1 구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속도가 최우선 과제로 지금까지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일부러는 추진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경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3월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후보지에 선정이 됐고요. 24년 9월 신림 6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를 했고요. 25년 1월 14일 날 주민 참여단 간담회를 했고요. 24년 11월 13일부터 25년 2월 19일까지 신속통합기획자문위원회를 총 4번 열어갖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년 2월 19일 신속통합기획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25년 3월 25일 날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로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적 관련해서 25년 4월 30일 날 추전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이 됐고요. 25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10일부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주민 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년 6월 25일부터 25년 8월 8일까지 유관부서의 조치계획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25년 8월 29일부터 관악구 의견 청취 원안 가결이 됐고요. 의회에서. 그 다음에 25년 11월 14일 그동안 저희가 또 그 정비구역 구역 지정 계획 안 하고 구역 지정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같이 진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돕기만 했고요. 그래갖고 동의율이 61.1%가 나와서 제출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법과 소위원회 심의를 해갖고 12월 24일 날 이렇게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그 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입으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림 6구역 토지정 소유자 여러분, 신림 6구역 준비위원장 김진권입니다. 지난 과정을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저는 사업 시행자 지정 절차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추진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지정 업무 때 추진위원회와 직접 조합 설립제도 둘 중 하나에 동의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추진위원회에 동의서를 많이 하셔서 현재 저희는 추진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구역 지정 업무 과정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다가 선택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볼까 하고 오늘 사업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주민 설명을 하려면 그 도정법 시행령 21조 2에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 시행자별 사업 시행 방식의 주요 내용하고 두 번째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협약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정법 25조는 조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율 추진이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 지원에 의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의 50%, 토지 면적의 50%를 구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거기다 25%, 총 소유자의 75%, 면적의 50% 동의를 거두면 조합 방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도정법 27조에 보면 지정개발자라고 해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좀 절차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라는 것은 도정법 시행령 22조 2에 하면 먼저 오늘 사업 설명회 이전 일주일 전에 구역 내에 전단지와
현수막으로 공고를 해야 되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고 절차를 저희가 거쳤고요. 오늘 사업 설명회를 가지면 30% 동의서를 거두면 신탁업자를 정하게 됩니다. 신탁업자를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이 나라 정부에 오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나라는 14개의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탁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역에서는 4개의 신탁사와 준비가 해결했고요. 그중 3개의 신탁사가 준비위원회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신탁사는 현재 유튜브에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 고 나서 저희가 그 나라장터의 경쟁 입찰을 하게 되고 그중 한 업체와 예비 신탁사가 되는데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토지 등록 소유자의 75%, 구역 면적의 50%를 걷게 되면 지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라는 걸 얘기하고 이것은 조합 설명과 똑같은 효과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조합이 됐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법적인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저는 설명을 하고요. 3부에서는 조합 방식의 장단점, 신탁 방식의 장단점 이런 것들 좀 설명하고 설명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순서라고 합니다. 현재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정비사업 정책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정비사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현재 모 신탁사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도하고자 임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주거환경연구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오늘 주민들께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주로 이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좀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장순서라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 부동산 신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과연 뭐 하는 곳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시공사분들도 잘 모르시고 정비사업 관련된 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고 계신데 사실 이 정비사업에 신탁사가 참여하게 된 시점은 한 11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 3월 달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합의 분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조합의 비리 그리고 시공사의 사업장 포기로 인한 자금 조달 이슈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신탁사가 직접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시공사와의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법적 취지에 의해 가지고 도정법을 개정시켜서 시도라든가 아니면 LHSH 그리고 신탁업자가 지정 개발자로서 신탁 사업의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신탁사 단순하게 믿을 신 부탁할 탁입니다. 여기 계신 토지 등 소유자분들 과거에는 조합 방식이었죠. 조합원 여러분들이 대표자를 구성해 가지고 조합장님, 이사님, 그리고 대의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신탁사한테 이 일을 전부 위임하게 됩니다. 위임을 해가지고 개발 경험이 많고 자금 조달이 가능한 신탁사에서 이 일을 대신 해달라 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신탁사는 그걸 위임 받아가지고 끝까지 이 현장을 같이 이끌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까지 같이 신탁사가 가게 됨으로써 안전하게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의 이익을
향유하지 않고 다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업무의 기본 방식이 신탁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 법이 도정법이 처음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의무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1의 신탁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신탁사는 신탁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신탁계약을 체결에 요구한 수준은 정비사업위원회 분들만 일부만 신탁계약을 해주시면 그걸 믿고 저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부동산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이익을 여기 계신 토지진 소유자분들께 다 돌려드리는 구조로 신탁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 신림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그 재개발 사업이 어떤 의미입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사업이 되는 거고요.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 시설, 그다음에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 시설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이 열악하거나 또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으면 저희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최악의 매우 열악하게 되면 무슨 사업이 되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 민간에서 추진할 수 없고 다만 공공기관, LH나 SH에서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신림육구역은 거기에 관련 없이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로 추적해 봤는데요. 먼저 보시면 어둡죠.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매우 어둡습니다. 치안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닐 때 매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재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가로등이나 CCTV 다 설치게 되고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열악한 세대 주거 환경. 모든 집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재개발 지역의 집들이 어떻습니까? 하자 보수를 할 게 많아요. 장판, 도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창틀도 많이 휘게 되고 그다음에 누수, 곰팡이 이런 케이스가 많죠. 언제까지 계속 수리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재개발을 통해서 공동주택 건설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을 다 개선했을 경우입니다. 이 예시는 광명 뉴턴의 재개발 전하고 후의 사진인데요. 완전 그림이 달라지죠. 같은 구역을 찍은 사진입니다.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넓은 도로폭과 지금 전기나 전봇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렇게 깨끗하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신림육격은 재개발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지금 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동계획이 통과한 상태예요. 그 신동계획이 들어가기 전하고 지금하고 내 자산의 가치가 많이 변했죠. 그리고 구역추진 고시가 이제 곧 날 거예요. 나게 되면 다시 개발한다는 속도가 붙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근데 구역추진이 하다가 멈추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재개발이 멈춘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75%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체 구역면적이 50% 동의가 안 나와서 재개발이 멈춰버렸어요. 그럼 우리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대로 유지될까요? 다시 다운되겠죠. 지금은 계속 가야지 나의 자산이 증가시키는 그런 대책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우리 동네를 들락날락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활발하게 거래되든지 아니면 나는 안 팔아 더 올려줘 했을 때 매매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산 증식의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게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이냐?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죠. 지금 하지만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 방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신탁사를 활용한 신탁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고, 나머지 하나는 공공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LH나 SH가 추진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오늘은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먼저 그 신탁사 선정이나 조합을 설립한 요건이 동일합니다.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의 75% 이상 동의, 그리고 구역 면적의 2분의 1을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신림 6구역 재개발의 분포는 어떨까요? 빌라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이 두 가지로 대부분 형성되어 있죠. 상가 부분은 많이 빠져 있을 테고, 여기서 많은 부분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재개발은 가장 어려운 게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땅의 가치가 내 대지 면적이 넓으니까 동의를 잘 안 해주려고 하세요. 근데 해줘야 되겠죠. 왜? 정비사업이 진행돼야지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동의를 해주시면 이 재개발이 성립될 거고, 사업 시행자도 선정이 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언제 할까? 조합 방식은 조합이 설립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자 고시가 나면 신공사를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면, 조합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이 단계잖아요.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한 5월달, 6월달에서 고시가 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추진위원회를 다시 설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추진위 설립 이후에는 다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기간을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이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은 어떠냐? 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바로 여러분들께 75% 동의를 받기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하게 돼요. 그래서 조합 설립과 동일하게 이 동의서만 거둬진다면 추진위 단계나 조합 설립 단계를 다 생략하고 신탁 방식으로 해서 바로 사업 추진이 된다는, 즉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말씀드릴 건 의사결정 기구의 차이점인데요. 조합 방식에서는 지금 조합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조합이라는 너무 큰 덩어리를 표현한 거고, 우선 소규모 기관이 있겠죠. 이사회도 있고 대의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이런 두 가지의 의사 결정 기구를 구성해야 되지만, 지금 사업 시행자로서 가게 되면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사업 특징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시공사와의 계약할 때 도급계약 조건이 달라요. 분양불, 기성불 이런 얘기 좀 생소하시죠? 이 말의 두 가지 뜻이 다른데,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와 분양불이라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분양불이란 건 우리가 추후에 착공하고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시공사에 도급공사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성불은 시공사에서 공사를 한 진척도에 따라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을 하는 겁니다. 뭔 차이가 있냐? 신탁 방식의 기성불은 매월 기성률,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신탁사에서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양불로 도급계약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예요?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회수를 못 하겠죠. 분양이 안 됐으니까 분양 수익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시공사 쪽에서는 미수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 공사를 할 재원이 없으니까 시공사 중단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불에서는 리스크가, 시공사에 볼 때는 분양 리스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공사를 한 만큼 무조건 공사를 지급한 조건이기 때문에 미분양 나도 문제가 없고 공사비를 증액을 시킬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기 사업비에 대한 조달 이슈예요. 이것도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초기 사업비를 조합 방식으로 되면 어디에서 조달하게 될까요? 대부분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는 정비업체나 아니면 다른 뭐 철거업체나 이런 등을 통해서 일부 사업비를 조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업비를 왜 조달받느냐? 여러 번 모아놓고 사업 설명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도시계획 용역비도 외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창립 총회 할 때도 총회 비용으로 해서 대관료, OS 홍보비 이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또 총회 비용 이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게 되고 또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 용역 비용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약 100군데 이상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 관련된 인허가 비용은 전부 다 시공사의 대여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근데 모든 용역업체들이 그냥은 해주지 않겠죠. 돈을 빌려주더라도 계속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조합 방식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고 또実적으로 해보진 않았고 두 번, 세 번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 방식에도 항상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은 시공사 직원들이 많이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업체 직원들이 와서 가이드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가 과하게 되면 사업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는 이슈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 단독으로 모든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된 사업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 협력업체들의 자금 조달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리 추진위원회가 아닌 정비사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터지는 소유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누군가는 의사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봤을 때 대표자는 조합 방식은 조합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사는 위원장이 되는데 이 위원장도 시행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정비사업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신탁사의 담당자가 토지등 소유자 전체의 위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자격 조합 방식에서는 도정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대표자 자격에 대해서는 시행 규정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 규정을 작성하고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도정법을 준용하되 좀 완화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임기 역시 도정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시행 규정을 정하기 때문에 약간 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기구 구성 봤을 때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장 혼자 모든 걸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사회에서는 뭐라냐? 우리가 전체 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할 안건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하는 게 이사회고요. 그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회에 올리자라고 의결 받는 게 대의원회입니다. 그래서 조합 총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하지만 이걸 걸 때마다 항상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3일 이내, 7일 이내, 14일 이내 총회까지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발생을 돼요. 하지만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신탁사는 정비사위원회와 논의하고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고
전체에 대해서 의견을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요 기간이 줄어들게 돼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조합 방식은 도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하게 되고 신탁 방식은 도시 및 주거 정비법을 준용해서 시행 규정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고 의사결정의 그 구성 및 업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탁사가 업체를 선정할 때 임의대로 선정한다는 질문도 많이 있고 신탁사가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협력업체 선정 의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합 측에서 조합장과 이사회와 대의원회 그래서 조합총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정비사위원회와 신탁 방식에서는 정비사위원회와 토지는 소유자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먼저 선정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업무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이 직접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 계약 주체 역시 조합과 용역업체 간에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업체가 업무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에서는 입찰 공고는 신탁 회사의 이름으로 입찰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주체 역시 조합이 아닌 신탁 회사와 협력업체 간의 양자 간의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서 역시 정비업체도 지원의 역할을 하게 되죠. 흔히들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정비사업 전문업체, 짧게 말해서 정비업체와 신탁업체 간의 업무의 차이가 뭐냐? 하늘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계약서에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은 정비사업 전문업체는 조합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신탁회사는 신탁회사의 이름을 다 책임지고 업무를 완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과 모든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정비업체는 지원의 개념으로서 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뭘 봐야 되냐면 자금 조달의 주체에 대해서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 초기 자금 조달의 주체는 여기 시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시공사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업체도 있을 수 있고 정비업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업체에 관여되어 있고요. 신탁 방식은 only 신탁사한테만 자금을 조달받아서 일원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사업기간이 최소 구역 지정, 추진이, 조합 설립 그래서 2년 이상 걸린다 표현했고 신탁 방식으로 되면 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까지 6개월에서 1년. 이 6개월에서 1년의 시간도 토지 소유자, 여기 계신 분들이 75%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빨리 된다면 이 기간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업무 절차에 대한 비교표고요. 앞서 말씀해 드린 것과 같이 생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생략되는 추진위 설립 기간하고 조합 설립을 위한 이 기간이 생략됨으로써 약 한 1년 6개월에 대한 기간을 다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시행 지정이 동시된다면 향후의 일정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신탁회사가 하게 된다면 사실 신탁회사는 하나의 사업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 회사마다 수십 개의 사업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업무 회의에 대한 질 이런 것들이 차이 나기 때문에 조합 방식보다는 이 신탁 방식이 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단축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교해가지고 저는 5가지 측면에서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사업 주도권이라고 좀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사업비 조달 측면, 세 번째는 공사비 수준,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성,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전성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업 주도권이라는 표현이 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느낌이 좀 안 좋긴 한데 먼저 이 사업 주도권이라는 건 조합이 사업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초기 사업비에 대한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협력업체나 시공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게 되고 그 대여를 받으면서 조합의 사업 주도권이 약화됩니다. 왜 약화되느냐? 사업비 조달을 하게 되면 돈을 빌리게 되고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갚는 과정에서 사실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업체 선정 부분에서도 또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역행성이 좀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서 조합 쪽에 좀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신탁 방식에서는 왜 주도권이 강화되느냐? 신탁사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토지인 소유자분들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100년 해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탁사가 왜 부부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청산하고 나갈 때까지 신탁사가 그 업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탁사 입장에서 한 사업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를 뽑아주세요 하는 용역업체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저희 돈으로 대여의 방식을 취하긴 하지만 마무리까지 다 저희가 해야 돼. 만약에 미분양이 되면 물론 저희 사업 이 신입6구역은 미분양이 될 우려는 없겠지만 항상 우리는 만일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시공사와의 또 분쟁도 얘기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지 않게 되면 저희가 투입해야 할 금액이 훨씬 많아지고 사업 주체가 앞서 말씀드린 조합이 아니라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1차적인 책임은 신탁사가 지게 돼. 그래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지만 신탁사가 안전하게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와 여기 계신 토지는 소유자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부부관계로서 100년 해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사업비 조달.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공사 부분인데요. 시공사에서는 사실 분양불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신탁 방식에서는 기성불로 체결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성불은 광급공사에서 정부가 그 시공사에게 공사비 지급할 때 주는 조건이 기성불로 대부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공사들이 마진은 많이 남지 않아도 광급공사를 선호한 이유는 공사를 할 때마다 공룡에 따른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자, 이때 조합 방식은 분양불이고 분양이 안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분양률 저하 시 미수공사를 하게 되고 또 분양 리스크를 포함한 공사비를 제출하기 때문에 공사 지연이 되면 공사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공사 지연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도급공사비 증액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단순 도급공사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기성불로 도급계약을 하게 되고 분양률 저하돼도 신탁사의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률과 상관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큰 미련 없이 우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지연을 방지할 수 있고 사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공사비 수준이죠. 여기는 이제 신탁 보수와도 많이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공사비 수준 보시면 24년도 평균이 재건축 부분, 이 부분이 전국 평균입니다. 약 한 820만 원 정도의 평균적으로 도급공사비가 발생했고 신탁 방식으로 봤을 때는 약 729만 원, 약 730만 원 정도의 도급공사비가 선정이 됐습니다. 약 차이가 평당 약 9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신탁 방식이 후단에 말씀드리겠지만 약 한 350건 이상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출처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90만 원. 신림6구역 연면적이 46,000평이에요. 46,000평이라서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갔을 때 90만 원이 전략된다. 그러면 약 한 420억 정도가 세이브가 아낄 수 있는 돈이 되겠죠. 46,000평에 90만 원을 곱하면 약 한 424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신탁 보수가 빼면 나머지는 다 조합 이익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보통 한 신탁 보수가 도급공사비 따졌을 때 한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하는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만 원만 빼도 평당 60만 원.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이상은 조합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의 장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지금 녹화도 되고 있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에 대해서는 공사비 수준을 많이 낮출 수 있다. 신탁 보수 또한 이 절감된 비용 내에서도 다 커버 가능하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성과 건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계신 토지 소유자분들, 그 다음에 조합 방식으로 할 때 조합장님들, 이사님들, 대의원들, 사실 관련 업종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죠. 왜? 그분들도 자기가 하는 일만 잘 알지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플로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간 부족하고 또 주민 갈등도 있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탁사 자체적으로 기술팀, 법무팀, 리스크관리팀이 따로 분류돼 있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성 문제. 조합 방식은 조합의 자체 감사를 두고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실효성이 좀 견제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신탁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저 신탁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매년 저희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얼마나 까다롭게 지금 감사를 받고 있냐면요. 여기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모 H 신탁사에서 모 임직원이 음주운전이 적발 3회를 됐다고 해서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해서 신탁회사에서 제명됐습니다. 신탁회사는 한번 여기서 제명되면 다른 신탁사로 이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를 당하면 다른 신탁사로 이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발생될 그런 나쁜 일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앞서서 이제 위원장님이 좀 말씀해 주신 단계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만약 가야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겠느냐. 여기 보시면 말씀하셨지만 이 도정법에 신설된 내용이 25년도 6월 4일이 됐고 지금처럼 우리 주민 설명을 통해 가지고 신탁 방식이 어떤 건지 먼저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30% 이상의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밖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갖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정보조달 시스템 누리장터에다가 공개 경쟁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지침서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신탁사를 공개 입찰 공고를 내고 경쟁 입찰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선정된 신탁업체 하나와 이 MOU라는 걸 체결해야 하는데 이건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진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후에는 이 해당된 신탁사가 신림 6구역 재개발에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걷겠습니다 하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신탁사가 본연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표준계약서의 내용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신탁사의 남용과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의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계약서안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사업기간 종료 기간도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 신탁계약 해지 조건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서 신탁사가 업무를 잘 못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담보대출. 아무리 신탁 계약을 하신다고 하셔도 신탁회사가 주민들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보수에 대해서 단순 요율 방식, 그 다음에 상한 방식, 정액 방식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이 표준계약서에는 정해져 있고, 신탁사 대부분이 기본 계약안으로 이 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 시행 규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정비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조달, 신탁사가 공사비 추가 이집이 등 사업비 조달 주체임을 명문화시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가 자금 조달에 이슈가 없도록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관리 측면에서는 신탁사 직원이 이름을 명기시켜요. 시행규정 안에 담당 직원은 장순서라고 입력을 시키고 몇 명이 참여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공사비에 대해서 신탁 보수라는 것, 또 공사비 절감을 통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고, 또 사업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 절감된 부분이 어떻게 보게되냐면 신탁 수수료 일부분 나가고 나머지는 조합원의 추가 이익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6,000평을 했을 때 평균적인 평당 90만 원을 절감하게 되면 약 한 420억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고, 그 중에서 약 한 일부분, 약 평당 한 25만 원 정도가 신탁 보수로 지급됨으로써 나머지 한 65만 원 정도는 조합원들의 추가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 업무 현황입니다. 지금 신탁사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서울에 155개 사업장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고, 경기, 인천, 비수도권 지금 17년부터 해가지고 25년 말까지 신탁 방식은 꾸준히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자, 이게 제일 긴 게 이거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 사업장의 신탁 방식을 선호하는 그런 그래프가 약 50건 정도가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 이 두 번째가 한 35건 정도 되는데, 이게 재개발에서는 신탁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던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죠.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울 쪽이 신통 계획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사업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최초 사례고요. 이거는 2015년도 10월 달에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사가 사업 대행자 방식으로 참여한 이후에 처음으로 성공한 케이스고, 이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비례율이 40% 나왔어요. 주민들도 다 이주한 상태에서 오리무조로 가던 현장이었는데, 신탁사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준공 이후 마지막 관리 체험 때는 조합 비례율 128%로 마무리 지은 그런 성공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지역이죠. 여의도 쪽의 재건축, 목동 재건축, 그다음에 군포, 광명, 하안동 이쪽이 전부 다 사업 시행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림 6구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봤었고요. 이 사진 찍으셔도 되고, 지금 구역지정 공란 공고 시에는 약 한 104% 정도의 비례율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봤을 때 검토 조건은 동일하게 건축기회는 동일하게 적용시켰고,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설 적용했고, 종전 종목과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본 결과는 약 한 신탁 방식일 경우에는 약 120% 비례율이 약 한 16% 정도가 증가한다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을 하게 되면 신림 6구역이 여기 계신 토지든 소유자분들께 더 이익이 갈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어서 감사하고, 신림 6구역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설명회는 보시면은 신림육구역 유튜브에 준비위원회 그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 그 이 부분이 이제 저희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부연 설명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집으로 다 전체 토지동 소유자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동의서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 다 집으로 저기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열흘간 동의서를 진구를 합니다. 이 사업 방식에 대한 동의서를 10일 동안 법령에 있듯이 30% 이상 그 초과하는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저희 이제 준비를 해갖고 나라장터에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찰이 공고가 나고 나서 이제 그 신탁사가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된 그 예비 신탁사죠. 예비 신탁사하고 MOU를 맺고 그 예비 신탁사와 함께 75% 그 조합 설립에 준하는 지정 시행자 그 동의서를 진구를 할 겁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자동의 방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자동의 업체에서 아마 전화라든지 이런 게 갈 겁니다. 문자가 그거든요. 근데 이제 동의를 안 하시면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사 하고, 처음 하는 방식이라서 좀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공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일 동안 동의서를 걷고 30% 넘게 동의서가 거치면은 저희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저희는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동의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